최근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자가배당 전략이 어떤 건지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다뤄본 바 있지만 자가배당 전략이 어떤 건지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개념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예정자분들 혹은 은퇴자분들이 꼭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떡볶이 가게를 차려서 은퇴를 결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떡볶이의 맛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원조 레시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조 레시피를 어느 정도 복제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미국 사람이죠. 존 보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원칙으로 내세웠던 건 대표적으로 4가지였는데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고 자산 배분까지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론 이렇게까지도 말했죠. 자신의 나이만큼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주식에 투자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ETF를 활용하는 원조 레시피라는 겁니다. 종목으로 치면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VTI라는 ETF와 미국 시장 전체 채권을 다루는 BND라는 ETF로 구성을 하는 건데요. 이 구성 방식은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존 보글의 철학을 따르는 보글헤드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여기에 미국 외의 주식인 VXUS라는 ETF까지 편입해서 3펀드 포트폴리오라는 형태로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미국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 ETF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은퇴 전략으로 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은퇴자들은 4% 인출률이라는 방식을 따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풀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년 자산의 4%를 매도하여 인출한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배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매도는 2%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가배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배당 방식보다 자가배당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검증된 안정성 때문입니다. S&P 500과 채권의 역사는 1926년부터 데이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케이스와 시나리오별로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패율이라는 것까지 계산해 볼 수 있는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즐겨하는 배당 투자의 경우 개별 주식 배당 삭감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할 뿐 아니라 배당 ETF의 출시 기간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의 일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가배당을 위주로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정기 인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적절하게 자산 배분된 TDF 상품을 매수하고 매월 $1000를 매도해서 생활비로 쓴다고 했을 때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주식 자동 매수처럼 여기는 자동 매도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포트폴리오 자산 매도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트리니티 연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일정 비율을 인출, 즉 매도했을 때 자산이 고갈될 확률에 대해 여러 케이스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단순히 백테스트로 따져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분석이죠. 여기서 4% 규칙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3가지 전략을 보겠습니다. 잠깐 이 전략들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인데요. 파란색 선의 스파이가 최종적으로는 훨씬 높은 수익이지만 그 과정은 채권에 비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에는 총 자산이 역전되는 구간도 발생합니다. 빨간색 선의 중기채는 약하게 반응하지만 노란색 선의 장기채는 주식과 더 깊은 반대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 주식은 연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씩 크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평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
주식은 한 해 동안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빠진 주식만큼 채권은 크게 올랐습니다. 장기채면 반대로 움직이는 성질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오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만나면서 두 자산은 같이 하락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기본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2년과 같은 케이스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주식시장 역사 동안 이와 같은 케이스는 딱 한 번 1970년대에만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주식과 채권이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미국 은퇴자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60대 40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서 채택되는 ETF는 대부분 미국 주식인 VO와 미국 종합채권인 BND인데요. 윌리엄 벤젠이라는 재무 설계사가 발전시킨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 60대 40 전략에서의 핵심은 4% 인출률인데요. 매년 포트폴리오에서 4%를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각 자산의 구성별로 특정 퍼센티지를 인출했을 때 특정 기간에 따라 자산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 즉 성공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어떠한 구성에서라도 4% 내로 인출하면 성공률이 100%에 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된 전략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식 100%와 채권 100%의 전략을 보면 생각보다 성공률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 채권을 혼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인지도 있는 TDF 중 2050년 은퇴를 타겟한 상품들의 목록인데요. 이 상품은 현재 주식 비중이 약 90%에 달하지만 25년이 지난 2050년 시점에는 주식과 채권을 반반씩 맞춰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채권 비중이 점점 높아지겠죠? 이걸 글라이드 패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TDF 상품이 많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삼성 자산운용인 코덱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은퇴 시점이 가장 적게 남은 코덱스 TDF 2030 액티브의 경우 채권 비중이 절반이 넘는 걸 볼 수 있죠. 미국처럼 정기 인출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아마 이 TDF 시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포트폴리오 매도를 통한 자가 배당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4% 인출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한 과정을 보겠습니다. 은퇴 1년차에 1억이라는 자산으로 은퇴했다고 가정해본다면 4%인 4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수익률을 7%로 가정하면 이듬해의 자산은 인출한 것보다 더 높게 성장했으니까 결국 자산은 크게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은 2%가 올랐기 때문에 다음해에는 408만원을 인출합니다. 실질 인출률은 3.97%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속된다면 실질 인출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초기에 자산이 고갈된다면 리스크가 클 텐데요. 우린 그걸 시퀀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1년 차에 은퇴했고 2년 차에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다면 타격이 컸겠죠. 이러한 부분까지 전부 연구되고 감안된 결과가 바로 앞서 보신 연구 결과들입니다. 1960년대부터 60대 40 전략의 성과를 데이터로 환산해보면 연평균 9%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식 100% 투자에 비해 수익률은 1%가량 줄어든 반면 MDD와 변동성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었죠. 미국 은퇴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로 사용하는 전략인 60대 40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앞서도 언급드린 3펀드 포트폴리오입니다. 60대 40 전략 다음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인데요. 미국 전체 시장인 VTI와 미국 외 주식 시장인 VXUS, 마지막으로 미국 종합채권인 BND까지 총 3가지를 혼합하는 전략입니다. 사실 VTI는 S&P 500과 거의 성과가 같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에서 특이점이라면 미국 외 시장에 투자한다는 점인데요. 대부분의 기간에서 미국 시장의 성과가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1970년대부터 1989년 동안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미국 외 주식이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1970년부터 현재까지 약 55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무려 25년가량 미국 시장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였던 미국 외 주식시장이었는데요. 미국이 지금처럼 지속해서 더 뻗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미국 외 주식시장의 사이클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에도 동시에 베팅을 하는 게 바로 3펀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성향에 따라 대부분 구성 비중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체로 VTI에는 40%, VXUSA는 20%만을 할당합니다. 미국 시장이 국제 시장보다 더 변동성이 낮다고 믿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국내 시장을 선호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외 주식 비율이 높은 VT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ETF에는 투자하지 않는 케이스가 좀 더 많았습니다. 앞서 보신 내용을 1번 전략이었던 60대 40 전략과 비교해본다면 최근 미국 시장의 강세로 인해 조금은 뒤처지는 수익률을 보이지만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뿐 아니라 변동성에서는 더 안정적인 형태로 흘러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워런 버핏이 아내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내용으로도 유명한 90대 10 전략입니다. S&P 500 ETF인 V55에 90%를 투자하고 환금성이 좋은 단기 국채를 10% 보유하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하는 것처럼 현금을 들고 있다가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식 자산에 상당히 높은 비율을 투자하기 때문에 비교적 앞서 보신 방식들에 비해 은퇴자들에게 활용률이 뒤처지는 포트폴리오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100%에 투자하는 게 극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 연구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90대 10 전략은 실제 자산시장 전 기간에 걸쳐 실패율이 약 2.3% 수준이라고 합니다. 60대 40 전략이 100%의 성공률을 보이는 반면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자산이 크게 불어날 확률 또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신 포트폴리오와 과거 성과를 비교해봐도 연평균 수익률이 앞서기 때문에 총 자산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채권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 입장에서 이 포트폴리오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환율 때문인데요. 1980년도에는 환율이 1달러에 700원이었습니다. IMF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터지면 환율은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40년 전보다 2배 오른 1,400원 수준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우리는 미국에 투자할 때 미국인들보다 더 적은 변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 S&P 500을 산 미국인은 마이너스 36% 하락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해년도 환율의 시작과 마감된 지점을 보면 무려 46%나 상승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에 S&P 500에 투자했다면 손해가 상당 부분 완충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듬해 회복 장세에서는 환율이 오히려 방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변동성을 줄여주는 훌륭한 도구가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가장 보편적인 세 가지 전략들은 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리밸런싱이라는 걸 반드시 해줘야 최적의 효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리밸런싱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리밸런싱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1억 원이라는 현금을 원화와 달러로 나누어서 반반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초 1,300원이었던 환율이었는데 다음날 환율은 1,200원이 되었습니다. 리밸런싱을 해주면 부족해진 달러 자산을 원화로 매입해 주어야겠죠. 그래야 다시 5대5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일차에는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달러를 팔아서 원화 자산에 보충해줍니다. 다시 5대5를 맞추는 거죠. 마지막 3일차에는 환율이 다시 처음 지점이었던 1,300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5대5를 맞추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결국 환율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총 자산은 최초 1억 원 대비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리밸런싱 효과라는 겁니다. 이번엔 QQQ와 스파이에 반반씩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주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50대 50 비율만 맞춰준다면 수익률과 변동성, MDD까지 모두 좋아지는 포트폴리오로 바뀝니다. 리밸런싱은 사실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귀찮고 거래 비용만 더 크게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많은 연구 결과로 검증된 내용에 따르면 1년에 딱 한 번을 권장하지만 세팅 초기 대비 5%의 비율이 이탈이 발생하면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60대 40 전략에서 주식이 65로 초기 대비 5% 이상 오른다면 주식을 매도하고 부족해진 채권을 그만큼 매수해 준다는 거죠. 이번엔 자가 배당 전략과 배당 전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가 배당 전략은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거기서 자산을 매도하여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배당은 시가총액에서 차감한 부분만큼 현금 자산으로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해 이것도 포트폴리오에서 매도해서 준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락이라는 게 발생하죠. 결국 두 가지 모두 자산 감소를 전제로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연 15% 배당률이라는 이 상품은 QQQ에 투자하고 앞서 보신 4% 인출률이 아닌 15% 인출률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10% 배당 주는 S&P 500 커버드 콜 상품은 4% 인출률이 아니라 10% 인출률의 상품이라는 겁니다. 배당금 전부 재투자했다고 가정한다면 차트가 거의 기초 자산하고 똑같이 나오죠. 수익률은 비교적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커버드 콜 전략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커버드 콜은 심리적인 부분은 좋지만 이걸 제외한다면 은퇴자들에게는 자가 배당에 비해 이론상 좋을 게 없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가 배당 관련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댓글에 자주 달리는 내용인데요. 자가 배당 전략은 자산 하락 시기에 매도하기가 심리적으로 어렵지만 배당은 하락 시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배당 전략이 더 좋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는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좀 틀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배당락을 이해하면 매도와 배당이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산의 하락 시기에 매도를 하면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수익을 본 게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산의 하락 시기에도 배당은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나는 자산 회복에 집중하고 싶은데 배당으로 이 회복을 방해당했을 뿐 아니라 세금까지 발생시켰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하락 시기에 배당금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4% 인출률과 항상 붙어 다니는 문장이 바로 연생활비의 25배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른 가장 이상적인 은퇴 자산의 규모라고 평가받는 내용인데요. 이 개념을 공식처럼 만든 이의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60대 40 전략을 고안해낸 사람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분은 4% 규칙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또한 인출률을 5%로 높여서 연간 지출의 25배가 아닌 20배만 있어도 은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시장 상황이 좋을 때 4%보다 조금 더 높은 추가 인출을 통해 다가올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는 유연성을 갖추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결론입니다. 주식, 채권, 자산 배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가 배당 전략이라는 건 우리가 ETF를 통해 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검증되고 보편적일 뿐 아니라 가장 안전한 은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은퇴 예정자 혹은 은퇴자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몬이었습니다.